혹시 학생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킴님 반갑습니다. 아, 박메리님은 또 몇 번 뵀던 것 같기도 하고 지민만님도 처음인 것 같고 아닌가요? 어쨌든 신청하셨던 분들이 거의 처음이었던 분들은 거의 없긴 했었는데 네. 그리고 또 강사분들도 몇 분 또 신청을 해주셔서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 내용이 뭐 별건 아니고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목차부터 보는데요. 목차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서 어떤 어느 부분은 내가 넘겨도 되겠다. 어떤 부분은 조금 읽어볼만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처럼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어, 책을 먼저 접하면 어떻게 읽는지 한번 좀 나눌 수 있나요? 아, 지연이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 분들이 사실 학생들보다 교육열이 어머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이현희님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름이 자주 뵀던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목차랑 앞표지, 뒷표지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목차에서 저는 빨간 펜을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목차를 읽으면서 이 책을 어떻게 독서를 할 것인가, 나한테 정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저는 책을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사기 때문에 뭐 15권이면 이틀에 한 권씩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이 책은 어렸을 때 읽었던데, 이제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 독서 수업 할 때 교재로도 채택을 하고 어, 그 전에 간단하게 또 이렇게 전체적인 걸 조망하면서 또 수다도 떨기 위해서 한번 모임을 해봤습니다. 자, 분열된 자기와 화해하라. 일단 이 책의 제목이 음, 바른 행복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바른 행복이라는 이름은 그냥 바른 마음이라는 책, Righteous Mind라는 책에서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책으로 그냥 바른 행복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뭐 이렇다고 해서 행복이라는 게 옳은 게 있고 뭐 그른 게 있냐, 뭐 바른 게 있고 삐뚤어진 게 있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찾은 행복의 비밀이라는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속에 있는 행복의 지침들을 우리가 따라도 괜찮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격언들이 좀 쓸모가 있나 없나 검증해 볼 수 있고요. 이 책을 따라가다 읽고 보면 역시 격언은 달리 격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서는 또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적 사고력도 기를 수 있고 물론 이 내용이 약간 성인용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권장하기는 어려운데 고등학생들한테 정도는 좀 권장하고 싶어요. 초등학생이면 보호자의 지도하에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어, 분열된 자학이라는 건데 이 코끼리 등에 올라탄 기수라는 것이 이 조나선 하이트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코끼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세고
약간 이거 그리니까 왜 어린 왕자의 그 모자 같죠? 굉장히 힘이 세고 강력한 아이죠, 코끼리. 근데 여기 기수가 올라타죠. 기수가 이 코끼리를 막 이렇게 조종하기 위해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노력을 하지만 좀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코끼리는 바로 감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타 있는 기수는 바로 이성을 의미합니다. 어, 결국 이 기수가 이 코끼리라는 너무 거대한 이 감정이라는 이 아이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가자는 대로 이 이성은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일단 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접근해 봐야 그것들이 잘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접근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우리한테 좋은 시사점을 주죠.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할 때 또는 내 자신을 대할 때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이성에 호소한다고 하면 조금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감정에 호소한다고 하면 좀 그건 좀 별로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성에 호소해봤자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특히 누군가랑 싸울 때를 예를 들자면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죠. 우리는 또한 누군가랑 싸울 때 내가 그 이성을 동원해서 그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 감정이 우선이 돼서 그 감정을 내가 어필하기 위해 이성이라는 아이가 보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한 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진짜 멋있는 말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에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사실은 감정으로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낸 걸 가지고 이성이 변호사로서 그냥 갖다 붙이기식 근거들을 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지금 첫 번째 주제로 이성과 감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자유롭게 채팅창에 한번 누군가랑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어떤 감정적으로 결론을 낸 뒤에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누군가한테 접근했던 적이 있지 않나, 또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좀처럼 잘 안 움직였던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진숙님 반갑습니다. 이현희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또 피씨님 또 들어오셨네요. 강운희님도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CNB님도 들어오셨네요. 자, 그리고 김정혜님도 최준영님도 반갑습니다. 이성과 감정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물론 이제 바른 마음이라는 책을 읽고 제 좌우명이 더 확고하게 됐는데, 제 좌우명이 바로 토론하지 말자죠. 그 토론에서 뭘 얻은 적도 없고요. 뭐 그 사이가 좋아진 적도 없고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게 토론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의 장을 마련해도 저는 토론하지 않아요. 그냥 네 말이 맞다. 왜냐면 네 말이 맞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예.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이 일하는 게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제가 독서 모임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프래그머티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실용적인 효과만 있다면 뭐 그거 나름대로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실용적으로 효과 있다면 나는 그거를 그 순간에만큼은 그걸 진리로 보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한 의견을 낸다면 나는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 어, 어떤 적인 효과가 있나? 한번 검증해 보고 어느 정도의 1%라도 효과가 있다면 인정. 그래서 이런 걸 했고 이 토론은 이성이죠. 이성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옮기려고 해봐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마음의 책에서를 보면 그런 충고를 해요. 어떤 사람한테 설득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근거를 대지 말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라. 하버드대 교수, 심리학 교수의 어떤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과 비슷해요. 야, 야, 그 싸우지 말고 그냥 좀 친하게 지내. 이런 거죠. 뭐 막 공부를 해봤자 우리의 어, 오랫동안 살아온 지혜가 결국엔 어느 정도 맞는 얘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코끼리 등에 탄 기수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 엄정현님이 감정이 앞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동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한 16분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예, 늦게 오신 분들도 참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 연습을 좀 많이 했더니 목이 좀 아파서 지금 제가 조용하게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너무 ASMR 같나? 지금 아주 작게 말을 하고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자, 2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2장을 보면 피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왼쪽의 회로랑 오른쪽의 회로가 있는데 이 왼쪽의 회로가 우세한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뇌로 스캔을 해봤을 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유아기 그러니까 결국엔 태어나자마자 거의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당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질은 뇌의 그 피부 같은 그 겉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첨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우울해. 약간 우울성이 느껴져. 그래서 이 우울한 사람한테 야, 좀 힘 좀 내봐. 응? 이렇게 얘기하고 야, 긍정적인 사람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야, 좀 부정적인 것도 나 너무 믿지 말고 그 사람 좀 부정적인 것도 좀 봐야지. 근데 이것이 건널 수 없는 그런 어떤 강이 있다라는 거죠. 좀 결정된 부분들이 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유아 때부터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뭐 강아지도 심지어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책에서 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조금 행복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고난 결정력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음을 바꾸는 세 가지 확실한 방법 얘기하는데 좀 되게 재밌는 내용을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명상을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인지 행동 치료를 추천을 해요. 세 번째로는 프로작이라는 우울증 약을 추천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탁월하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울증 약 드셔보신 적 있나요? 저는 워낙 타고난 긍정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살면서 우울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누나는 굉장히 우울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고민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정신과 가서 약 한 번 먹었더니 세상이 너무 행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효과가 좋냐? 다 필요 없다. 나는 병원 가서 맨날 약을 먹고 싶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세상이 바뀌었구나. 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약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프로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명상도 굉장히 이 책에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 부분은 좀 같이 읽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이렇게 목차 좀 본 다음에는 본문은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우리가 불교 애들이 좀 불교 하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하잖아요. 참선 같은 거. 결국 불교에선 집착을 버리자라는 건데 이 명상이 어떤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한 점만 보이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이 집착이 점점 끊긴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명상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번 경험 있으시면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은경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선아님 반갑습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어떤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이 다 꺼지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이 집착이 불교에서는 고통을 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유발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신은경님 반갑습니다. 자, 그다음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우리 그 정신과 말고 심리 상담을 가면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이게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또 꽤 효과가 있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을 해요. 인지행동 치료 가면은 이제 얘네들은 사고를 교정하는 것들에 신은경님은 늦게 들어오셨지만 바로 우리 그 명상에 대한 자기 객관화도 명상의 효과다. 집중도 되고 자기 객관화라는 거 참 그 메타인지적으로 어려운 건데 명상에 그런 효과가 있군요. 저는 명상하려고 하면 한 3분만 하면 좀 지루하고 막 핸드폰도 보고 싶고 빨리 읽고 싶은 책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이걸 명상을 하지? 난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사고 교정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사고행 그 교정을 어떻게 좀 해주냐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쓰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상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상이 실제로 맞는지 틀린지도 따져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걸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점점 이 사고가 교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 같은 거 쓰는 것들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울증이 있고 약간 어떤 삶을 부정적인 것만 좀 보는 사람들한테 너가 그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글로 써보고 그 예상되는 것도 한번 너가 본 뒤에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훈련을 습관을 들여서 하다 보면은 이 사고 교정까지 이루어진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감정을 다루는 거랑 뭐 예를 들면 수학을 공부하는 거랑 어느 정도의 비슷한 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명상, 인지행동 치료, 프로작.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방법 말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음. 불교 같은 데서도 좀 배울 점이 있고 심리학 쪽에서도 배울 점이 있고 과학 쪽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배울 점이 있다.
상호주의, 예, 서로서로 위해 주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이타주의 같은 것들이 행복감에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루고 있고요. 내 안의 위선자, 어, 내 안의 변호사.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코끼리 위에 타 있는 그 기수가 변호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되게 위선적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절대악이라는 허상인데 특히 좀 어떤 것들이 절대적인 악이 있고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고 선을 그을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유연하게 절대적인 악, 절대적인 선을 조금 배제해 놓고 그 중간 어디쯤에 모든 것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들을 좀 더 이 사람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쓰레기처럼 저런 행동을 해? 저 사람은 진짜 칭송받아 마땅해.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보면 좋겠다는 거죠. 역시 과정에서 찾는 기쁨. 그렇죠? 우리가 목표를 이뤘을 때 굉장히 그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책에 따르면 목표를 이룬 다음에 행복감은 하루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목표를 못 이뤄서 무언가가 잘 안 됐을 때 이 목표에 대한 이제 집착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저도 음, 이 책을 진짜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20대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 가치관과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 음, 목표를 잃어봤자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있나 어때요? 네, 강운희님 반갑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목표를 이뤘을 때 막 뛸 듯이 기쁜 날, 어, 그런 날이 있는데 뭐 주변 사람에서 우리 엄마 말고는 뭐 나랑 같이 또 이렇게 기뻐해 주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냥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 음, 저 막상 이루고 나면 허망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죠. 야, 그럼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뻔한 말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는 그 기쁨이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도 더 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 목표를 잃어봐야 별거 없다라는 기본적인 제가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행복 공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피니스라는 것은 초기에 태어났을 때부터 설정된 거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주변에 조건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V라고 해서 발런티어라고 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적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걸 V라고 하고 이건 컨디션이라고 C라고 하고 초기 값은 태어날 때부터 하니까 생득적이다 해서 약자였나? 이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세 개의 약자로 이 사람 행복 공식을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 행복이 조금 측정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를 해줘요. 김정혜님이 목표를 이루어도 약효는 일주일이다. 목표를 이루면 수정해 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과정의 수행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라고 어, 뭔가 굉장히 도를 득도한 듯한 느낌의 말씀을 또 해주셨네요. 그래도 이랬을 때 그 쾌감은 정말 달콤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쾌감이 굉장히 짧다는 게 좀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이뤄도 적응을 해버리니까 그 뒤에 또 다른 목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음, 그 끝이 없다라는 거죠. 끝이 없다. 과정에서 오는 기쁨, 요거에 대해서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행복 공식. 여기서 이제 조건 얘기하는데 조건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소음 얘기를 하는데 행복의 조건 중에 주변 조건 중에서 소음이 들어간다는 거야. 얼마나 소음이 없는 집에서 사느냐. 이 소음이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퇴근 거리 이런 조건도 얘기를 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면은 역시 그것도 적응이 되지 않는데요. 자, 적극성을 띈다는 건 당연히 그 어떠한 단체에서 뭐 봉사 같은 것들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이 가능하면 역시 적극성을 띌 수 있겠죠. 초기값은 타고난 겁니다. 나는 그렇게 행복하도록 타고난 거죠. 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가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몰입을 해서 당연히 이건 일일 거예요. 그렇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집에서 그 뭐 애만 키우다가 어느 정도 애가 크고 애도 뭐 나를 어렸을 때나 뭐 이렇게 좀 쫓아다녔지. 이제 나이 들면 친구 좋다 그러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 4, 50대 때 우울증도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몰입할 대상이 없을 때 행복감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몰입할 대상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조건들을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 초기값은 어떻고 그리고 내 주변의 조건들을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세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고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있죠. 네. 그만큼 몰입을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와 애착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라 라고 돼 있죠. 접촉이 주는 위안. 이제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접촉이 없는데 이 스킨십이 주는 어떤 강력한 위안이 있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외상후 성장. 굉장히 뭐 이거 되면 난 진짜 뭐 망할 것 같아라는 거를 겪더라도 그 뒤에 성장을 한다는 것이고 모든 일은 적기가 있다라는 건데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아이한테 뭐 군대를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려움을 주면 안 되겠죠. 네. 그 나이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섰을 때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선한 행동에 대한 얘기 8장이 있고요. 신성함. 우리는 결국에는 경외감이나 초월 같은 종교적인 어떠한 본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과학자적인 면이 있는데도 자, 행복은 사이에서 온다가 결국 이 책의 그 주장인데요. 특히 여기서 우리는 유인원이자 꿀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유인원은 개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행복이 뭐가 있을까도 생각하지만 꿀벌은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그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이 온다는 점에서도 사이가 있고요. 관계 속에서도 사이가 올 수 있겠죠. 관계에 있는 면에서 또 행복감이 온다.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가 뜻하는 것. 그렇다면 인생의 의미라는 건 무엇이겠느냐고 마지막에 좀 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차 한번 간단히 봤고요. 지금 요 인생의 의미 편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있는 행복 공식 요쪽 파트 잠깐 같이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생각나는 것들
말씀해 주세요. 이랬을 때 쾌감이 달콤하다. 정말 달콤하죠. 근데 그게 지속적인 면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행복하냐에 대해서 그 일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혹시 뭐 책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책은 추천은 하는데 음, 또, 또 사긴 또 아깝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아, 먼저 2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피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요거 한번 잠깐 볼까? 일란산 쌍둥이 얘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여기 2장입니다. 전자책인데 잘 보이시나요? 글자는 조금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네, 78페이지에 피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요 부분 한번 같이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북으로 이게 수업을 해보는 것도 처음이라서 이북을 한번 펼치고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음, 엥? 에헤, 이거 사용법이 제가 조금 미숙하네요. 글자크기를 키웠더니 저거 하네요. 왜 넘어가 버리지? 마음을 바꾸는 세 가지 방식. 요거 좀 재밌으니까 요것도 볼까요? 왜 이 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좋았습니다. 예. 명상부터 나와 있고요. 요거 컴퓨터로 이북으로 보는 게 조금 그 순서를 찾는데 좀 어렵군요. 확대가 안 되네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네요. 제가 조금 한번 검증을 해보고 할 걸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좀 글씨가 작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란선 쌍둥이 자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얘기 중에 하나인데 런던 외곽에서 자라난 이들 자매는 둘 다 똑같이 14살에 학교를 졸업해서 지방 정부에 취직을 되었고 똑같이 16살에 지방 청사에 열린 댄스 파티에서 미래의 남편을 만났으며 똑같은 시기에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았다. 이 둘은 많은 것이 똑같이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뭐 피나 높은 것 잘 보이시나요? 글자? 일상에서 똑같이 유별난 행동들을 보인다. 둘 다 모두 커피를 차갑게 해서 마시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코를 세게 밀어 올리는 동작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똑같이 이 습관을 코 짜부라고 불렀다. 이 일란성 쌍둥이가 이 정도로 똑같은 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이 갓난아기 때 각기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둘은 40살에 재회하기까지 전만 해도 자신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자, 마침내 서로를 만났을 때 둘은 거의 똑같은 옷을 몸에 걸치고 있었다. 일란성 쌍둥이가 얼마나 삶의 궤적이 비슷하냐. 근데 이게 입양이 됐다라는 거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거의 다 뭐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셨던 분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굉장히 유명한 이거 심리학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아마 전쟁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입양이 많이 되는 그런 시기 때 이 실험이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결국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뭐 양육의 방식이라든가 어떤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만 내가 처음에 세팅됐던 그 유전적인 힘에 의해서 거의 그 삶의 양식이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 나온 거 똑같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둘이 똑같다는 건 아니고 또 50%는 다르다고 합니다. 어, 이란선 쌍둥이는 비슷한 식으로 헤어져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예. 유전자라는 것은 사람의 구조를 조목조목 보여주는 청사진이 아니고 유전자는 오랜 세월을 들여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레시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레시피라는 요리법이 좀 비슷하더라도 재료라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 다른 것이 나오는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초반값이 너무 비슷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자라게 되는데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쌍둥이지만 사실은 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른 거의 아무 연고도 없는 남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만큼 다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는 형제인데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이 글씨 잘 보이나요? 어때? 글씨 다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2번 한번 쳐주세요. 글씨 보이세요?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젊은 애들은 이거 보일 텐데 좀 이렇게 눈이 조금 화면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 요 실험은 그래서 유전자가 50% 결정한다 이런 말의 원천이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큼 비슷한지를 그 조사를 했는데 한 50개 정도 100개 중에 50개 비슷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 같이 한번 봤고요. 음, 결국에는 한 사람이 느끼는 평균적인 혹은 전형적인 행복감의 수준은 곧 그 사람의 정서 유형이라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해 줍니다. 아, 뭐 두뇌를 스캔해 보기, 뭐 나는 재밌겠다 싶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항상 해보려고 한다. 결국에는 조금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의 스타일인 거고 실수를 할까봐 걱정하는 편이다. 이게 조금 겁도 많고 우울증을 잘 느끼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뭐 뻔한 질문들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초기값이 그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상에 대한 얘기가 있죠. 명상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집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네,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음, 그리고 이제 인지치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치료라는 것이 굉장히 또 효과가 있다. 한번 볼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먹임 고리 사로잡히는데 이 고리 안에 왜곡된 사고들이 부정적인 느낌을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들은 다시 사고를 더욱 심하게 왜곡한다. 그래서 사고 변화를 통해 이 순환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인지치료에서는 내담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포착해서 글로 적고 그것이 어떤 왜곡인지 명시하게 한 뒤에 대안적이고 더 정확한 사고방식을 찾게 하는 게 관건이다. 몇 주가 흐르면 내담자의 사고가 현실을 더욱 직시하면서 대목인 고리가 깨지고 그래서 불안과 우울도 옅어진다. 이게 효과적인 이유는 논쟁에서 다짜고짜 코끼리를 꺾기보다 코끼리를 훈련할 방법을 기수에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누군가가 우울하다,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 뭐 옆에서 우리가 충고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이성적인 것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함께 같이 훈련해 주는 게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작 얘기 우울증약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저자가 말하는 결론
좀 읽어보면서 오늘 모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 이거 어디 갔냐? 자, 여러분이 훌륭하고 행복하고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삶 안에 목적을 물을 때 그 답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의 우리 모습을 하고 있는, 즉 우리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분열돼 있는 생물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나온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개인 선택을 통해 더 많은 자원, 쾌락, 위신을 위해 분투하는 이기적인 생물체가 되도록 그 틀이 형성돼 있지만, 여기에 이제 이기적인 생물체라는 얘기가 결국 개인적인 어떠한 욕구 충족에 대한 얘기겠죠. 한편으로는 집단 선택을 통해 자신을 버리고 더 커다란 무언가를 들어가길 바라는 군집 생물체가 되도록 그들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행동만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저자에 의하면 행복감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에 헌신하고 봉사, 그게 이제 직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다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효능 욕구를 가진 우리 일을 통해서 생동적 참여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근면한 생물체, 역시 일을 하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기수이자 동시에 코끼리이며 이 둘이 의기투합해 서로의 강점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우리 정신 건강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성적인 거랑 특히 내 감정적인 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통찰력 있는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이 함께 힘을 빌리면 삶 안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무척 설득력 있는 대답들을 찾을 수 있다. 결국 행복 가설의 최종 형태를 정리하자면 행복은 사이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정,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그 관계, 그리고 내가 그 단체에서 헌신했을 때 그런 데서 온다는 거죠. 행복은 여러분이 곧장 찾아내거나 손에 넣거나 성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목적으로 두면 역설적으로 행복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그냥 과정을 열심히 했더니 결과적으로 행복감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행복하면 되지라고 하면 실제로 행복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저자의 의도예요. 왜냐면 그게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냥 내 매일매일 뭐 우리가 기독교에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 하죠. 그냥 사소한 일들에 계속 의미를 두고 거기서 어떤 행복감을 찾으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조건 중 몇몇은 여러분의 여러 부분과 여러 성격층이 사이에 일관성을 갖추는 식으로 여러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뭐내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조건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과 어떠한 일관성을 갖는다, 뭔가 좀 호응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함께 여러분을 넘어선 것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역시 이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단체가 될 수도 있죠. 갖출 수 있는 조건들도 있다. 식물이 뭐 이렇게 햇빛과 물, 좋은 흙이 있어야 쑥쑥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로 사람들에게도 사랑, 일,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 요 세 가지, 그죠? 사랑은 관계, 일은 몰입,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어야 돼.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이 자신과 타인,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일, 여러분 자신과 그보다 더 큰 무언가 이둘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어질 수 있게 각고로 노력하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이 이런 관계들을 적절히 자리 잡아 놓으면 이제는 목적과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그리고 행복과 목적까지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이에요. 예. 낭독도 한번 해 봤고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예를 들면 뭐 아까 같이 뭐 프로작 같은 우울증 약을 먹어라. 이런 것들은 조금 뭐야? 성형수술도 하래요. 여기서 책을 보면 성형수술을 하는 게 더 행복하대요. 여러 가지 이런 꿀팁들도 많이 있고 우리 격언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뻔한 팁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책이고요. 어, 오늘 좀 저랑 하면서도 뭐 이 책의 뭐 전체를 뭐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10%라도 이렇게 얻어가면서 머릿속에 남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 50분 정도 같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같이 하면서 뭐 좀 생각났던 것들이나 좋았던 것들 좀 얘기 나누면서 끝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조금 기억에 남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 다 듣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뭐 제가 독서를 꼭 여러분들보다 더 잘한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지금 제가 독서하는 모습을 그냥 거의 보여드렸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목차를 보고 궁금한 것들로 찾아가서 그걸 정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글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요약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누군가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목차만 보고도 굉장히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들을 뭐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암기법 같은 것도 좀 이용해서 제가 좀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 후반 작업에 은근 에너지 많이 써요. 우리가 강운희님이 행복은 과정에서 온다. 새겨본다. 그죠? 우리가 음, 이미 알던 내용이긴 하지만 또 한번 명시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막 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목표를 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하나의 시간이 돼도 좋았을 것 같아요. 신은경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샘의 낭독을 들으면서 어쩌면 삶의 의미와 행복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시대에 따라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도 의미라는 것도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어떠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정혜 님이 행복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그런 가설이 일반적인 저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공감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가치를 찾는 것에서 행복이 온다는 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라고 또 우리 김정혜 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행복은 나 스스로 만드는 것. 타인의 시선보다 나의 기준이라고 또 이현희 님이 써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단톡방에 오늘 통해서 재밌었던 거 후기 써주시면 또 제가 다음에 독서 모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이제 초등학교 질문답 독서 수업 책글 제가 왜 독서 수업을 책글이라고 하냐면 책을 읽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글을 쓰지 않으면. 그래서 반드시 아웃풋을 연결할 수 있는 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수업에 참여하고 싶으면 이 바른 행복이라는 책을 한 4주간 동안 열심히 읽고 아마 글을 여러 편 쓰면서 정말 인격도야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인생의 가치관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입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단톡방에서 또 뭐 여러 소통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